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은요, 시댁과 친정을 대놓고 차별하는 남편과 막말을 일삼는 시아버지에게 통쾌한 일격을 날린 30대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오늘 사연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에 두 돌이 안 된 아기를 둔 엄마입니다. 얼마 전 제가 남편과 이혼을 했는데요.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시댁과 사건 사고가 많았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와 남편은 궁합도 안 보는 4살 차이였어요. 저는 대학 졸업 후 바로 회사에 취업을 했고 그때 입사 동기로 남편을 처음 만났습니다. 저와 남편은 입사 동기이기도 했지만 같은 부서로 발령이 나는 바람에 사이가 더욱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남편과 직장 동료에서 연인으로 발전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우리는 집안 환경이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저희 집은 제가 4살, 친오빠가 8살 되던 해에 어머니께서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가족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불의의 사고였고 저희 아버지께서는 홀로 저와 오빠를 키우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당시 아버지께서는 대기업을 다니셨는데 회사 일로 굉장히 바쁘셨기 때문에 저와 오빠가 중학생이 될 때까지 친할머니께서 돌봐주셨습니다. 일찍이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는 바람에 저희 남매는 또래보다 빨리 철이 들었고 뭐든지 저희 스스로 해낸 것 같습니다. 친오빠는 늘 바쁜 아버지를 대신해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며 때로는 엄마, 때로는 아빠가 되어주었습니다. 비록 어머니는 안 계셨지만 아버지와 저 그리고 친오빠는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살아왔고 세 가족이 똘똘 뭉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던 것 같아요. 반면 남편의 가족 이야기를 잠시 해보자면요. 남편이 초등학생 때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이혼을 하셨다고 해요. 남편 어렸을 적 기억에는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많이 싸우셨는데요. 그런 아버지와 더 이상 함께 살기 어려웠던 어머니께서 어린 남편을 홀로 집에 남겨두고 도망 나왔다고 하네요. 어린 남편 입장에서는 본인 혼자 집에 덩그러니 남겨두고 아버지로부터 도망친 어머니가 굉장히 원망스러웠다고 합니다. 성인이 돼서도 여전히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남편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애틋했어요. 보통의 아들 같으면 성인이 되고 나서 아버지와 사이가 서먹서먹하기 마련인데요. 남편은 평상시에 아버지께 자주 연락드리고 낚시, 등산 등 취미생활을 함께할 정도로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와 남편 모두 홀아버지 밑에서 엄마 없이 자랐기 때문에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더라고요.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 아버지와 친구처럼 잘 지내는 남편의 모습이 참 좋았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모습이 저에게 화가 되어서 돌아올지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공감대를 형성하며 3년 정도 연애를 한 끝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처음 시아버님께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러 집에 갔을 때였습니다. 잔뜩 긴장하여 시아버님께 고개를 숙여 인사를 드리려는데 처음 어른을 만나는 자리인데 절을 올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시는 거예요. 남편에게 시아버님이 예의를 중시하시는 분이라는 걸 미리 들었기 때문에 남편과 함께 바로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아버님이 먼저 운을 떼시더라고요. 그래, 어차피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올 사람이니 말은 편하게 할게. 괜찮지?
이름이 지선이라고 했나? 홀아버지 밑에서 자랐다고 하던데 아버지께서 고생이 많았겠구나. 사돈 뗄 분이 나랑 동갑이라고 들었는데 지금 하고 계신 일은 있고? 저희 아버지께서는 얼마 전 대기업 임원으로 명예퇴직을 하셨어요. 20년 넘게 회사 생활을 하시고 퇴직을 하신 거라서 지금은 따로 경제활동은 하지 않으시고요. 봉사활동하며 지내고 계십니다. 제 이야기를 듣자 시아버님께서는 인상을 찌푸리더라고요. 봉사활동? 봉사활동하면 뭐 떨어지는 게 있다고. 쓸데없이 봉사활동하느니 경제활동하는 편이 훨씬 낫지. 나는 칠순이 가까워진 나이에도 아직까지 경비일 하고 있는데 말이야. 100세 시대에 아버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신다니. 에이. 저는 사실 아버지께서 회사에서 퇴직하신 지 얼마 안 되셨고 젊은 시절 일만 하시느라 고생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편안하게 노후 생활을 보내시길 바랬는데요. 시아버님께서는 지금 경제활동을 안 하고 계시는 저희 아버지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시아버님께서는 남편 손을 잡으며 말씀을 이어나가셨어요. 나는 자식이라고는 우리 성욱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참 의지를 많이 하고 있어. 지선이 너도 성욱이하고 결혼하면 이제 출가 외인이니 시댁에 잘해야 한다. 저는 당연히 결혼하면 시아버님께 잘할 생각이었지만 출가 외인이라는 말이 왠지 귀에 거슬리더라고요. 요즘 세상에 딸이 결혼한다고 해서 남이 되나요? 아들이든 딸이든 결혼해도 여전히 부모님 자식인 건 매한가지이죠. 그리고 지선이 너네 집은 당연히 제사는 지내겠지? 우리 집안은 조상님을 모시는 걸 중요시 여기는 집안이다. 참, 너네 집 본가는 어떻게 되니? 우리 집안은 밀양 박씨 국당 공파인데 1년에 한 번꼴로 친지들이 모여서 단합대회를 하지. 이제부터 지선이 너도 참석해야겠구나. 저는 사실 본관도 자세히 모르고 더욱이 기독교 집안에 살면서 제사를 지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버님, 저희 집은 제사를 지내지 않아서요. 종교적인 문제로 제사를 지내지 않아 저도 지금까지 제사를 지내본 경험이 없습니다. 본관에 대해서는 저희 아버지께 한번 여쭤볼게요. 시아버님께서는 저희 집이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하자 제사를 지내지 않는 집안은 인성이 안 됐다고 하며 혀를 내두르시더군요. 집안마다 가풍이 다른 것인데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해서 인성까지 거론하시니 시아버님 말씀을 계속 앉아서 듣고 있자니 기분이 점점 나빠지더라고요. 그런데 옆에 있던 남편은 시아버님 말씀에 동의하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을 거들었습니다. 지선아, 우리 아버지 말씀대로 조상을 모시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야. 지금까지 제사를 지내보지 않았다고 하니까 결혼하면 하나부터 열까지 배울 게 많을 것 같다. 내가 옆에서 잘 알려줄 테니까 우리 하나씩 배워보자. 저는 남편의 말에 정말이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연애를 하면서 단 한 번도 집안에 제사가 있다고 언지를 준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과 연애할 때는 잘 몰랐는데 시어머님과 함께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남편이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신혼집을 얻는 과정에서 시아버님과 갈등이 있었는데요. 여느 커플이 결혼할 때와 마찬가지로 저희도 둘이서 모은 돈만으로는 전셋집 하나 구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대출을 받아 전셋집을 구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남편이 저희 아버지께서 그동안 모아두셨던 돈이나 회사를 퇴직하시면서 받았던 퇴직금이 있을 텐데 저희 결혼하는데 보태달라고 말씀드려보는 건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단칼에 그건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빠, 우리 친오빠도 결혼할 때 아버지한테 돈 한 푼도 안 받고 결혼했어. 나도 친오빠도 성인 되고 나서 아버지한테 경제적으로 독립하려고 취업하기 전까지 열심히 아르바이트 했었다고 이야기했었잖아. 그동안 아버지께서 어머니 없이 우리 키워주신 걸로도 감사한데 노후 자금으로 쓰셔야 하는 소중한 돈을 내 결혼식 자금에 보태달라고는 절대 말씀드릴 수 없어. 제가 친정아버지께 돈을 보태달라고 하는 건 절대 안 된다고 하자 남편은 되레 기분이 나빴는지 화를 내더라고요. 그럼 나는? 나 결혼한다고 우리 아버지께서 돈 보태주신다고 하셨는데 나도 아버지께 돈 한 푼도 안 받아야 서로 형평성이 맞는 거네. 저는 사실 시아버님 돈도 받고 싶지 않았고 그저 우리 힘으로 결혼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남편에게도 시아버님께 돈을 받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선아, 요즘 같은 세상에 부모님께 손 안 벌리고 결혼하는 커플이 어디 있는 줄 알아? 처음부터 내 집 마련해서 가정 꾸리는 거랑 힘들게 대출금 갚아가면서 시작하는 거랑 얼마나 차이가 큰 줄 알아? 너희 아버님께서도 조금만 돈 보태주시면 우리 아파트 25평 정도는 매매할 수 있는데 왜 혼자서 똥꼬집이야. 답답해 죽겠네 정말. 저는 남편이 화가 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저에게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할 때 분명히 저는 친정 아버지한테 손 안 벌리고 제가 모은 돈으로만 결혼할 거라고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때는 남편도 저와 빨리 결혼을 하고 싶은지 알았다고 해놓고서는 이제 와서 다른 이야기를 하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신혼집 장만 때문에 말다툼을 벌이고 나서 헤어졌는데요. 그날 당일 늦은 저녁 시간에 시아버님께서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지선이니? 나 성욱이 아비다. 성욱이 말 들으니까 너희 아버님께서 결혼 자금을 한 푼도 보태주지 않는다고 하셨다며. 하나밖에 없는 딸이 결혼을 하겠다는데 돈을 한 푼도 보태주지 않는 집이 있다는 게 말이나 되냐? 너와 이렇게 길게 대화할 것도 없이 그냥 네 아버지 전화번호 나한테 알려주거라. 내가 직접 너희 아버지랑 얘기해 볼 테니까. 저는 결혼하기도 전에 시아버님 되실 분이 예비 며느리한테 밤늦게 다짜고짜 전화해서는 저희 아버지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니 당황스럽더라고요. 아버님, 송구스럽지만 저희 아버지 전화번호는 당장에 못 알려드릴 것 같아요. 아직 상견례하기 이전이기도 하고요. 두 분이서 한 번도 얼굴 뵙지도 못했는데 저희 아버지께 다짜고짜 전화를 거시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 자금만큼은 제가 스스로 모은 돈으로 해결하고 싶습니다. 저 그동안 돈 열심히 모아놨어요. 성욱 오빠한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빠가 모은 돈보다 3천만 원 정도 더 많이 모은 것 같습니다. 그 돈을 저희 아버지께서 보태주신 거라고 대신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강경하게 이야기하자 전화 너머로 화가 난 시아버님의 씩씩대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선이 너 정말 말이 안 통하는구나. 이런 애를 며느리로 들여야 한다니. 에이, 성욱이한테 들었는데 너네 아버님께서 지금 사시던 아파트에서 빌라로 이사 간다고 하시던데 맞니? 아버님께서 돈이 없으신 거면 그냥 그렇다고 솔직히 이야기하면 될 것을 꼬래 지금 내 앞에서 자존심 부리는 게냐?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빌라로 이사 간다고 무시하시는 시아버님께 화가 났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는 친오빠에 이어 제가 결혼한다고 하자 굳이 평수가 큰 아파트 집에 혼자서 사실 필요가 없다며 작은 평수의 빌라로 이사를 가신다고 한 거였거든요. 시아버님이 하신 말씀에 기분이 무척이나 나빴지만 그 상황에서 제가 어떤 말을 하든 화만 돋구는 것 같아서 잠자코 하시는 말씀만 듣고 있었습니다. 네 고집이 그렇다면 내 알아들었다. 다만
나는 예정대로 우리 하나밖에 없는 아들 고생시키고 싶지 않구나. 정욱이한테 말한 대로 결혼할 때 보태주기로 한 돈은 예정대로 줄 테니까 너네 신혼집 구할 때 우리 집 근처로 구하는 건 가능하겠지? 시아버님은 제 고집을 꺾지 못하자 제가 괘씸하게 여겨졌는지 갑자기 시아버님 집 근처로 신혼집을 구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시아버님 댁은 직장까지 차를 타고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였고 신혼집으로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던 지역이었습니다. 아버님, 그건 제가 오빠하고 상의해 볼게요. 다만 오빠도 저도 아버님 집 근처에서 직장까지 거리가 멀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지역이 좋을 것 같아요. 아버님 집 근처까지는 아니더라도 가까운 지역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아버님은 제 답변이 여전히 탐탁지 않으셨지만 더 이상 저에게 할 얘기가 없으셨는지 툴툴대시며 알았다고 하시곤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결국 시아버님의 성화에 못 이겨 시댁 근처에 신혼집을 구하게 되었는데요. 어찌되었든 신혼집 구할 때 시아버님께서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셨고 시아버님 말씀대로 근처 집을 구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편과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댁에 큰 변화가 생겼는데요. 시아버님께서 벼랑간 새 장가를 드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 시아버님께서는 경비 일을 하시면서 취미삼아 서예학원을 다니셨는데요. 그곳에서 만나게 된 여성분과 결혼을 올리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시아버님이 갑작스럽게 재혼 이야기를 꺼내자 저보다도 남편이 더 당황한 눈치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남편이 어렸을 때 시아버님께서 이혼하시고 20년 이상 되는 세월 동안 새로운 여성분을 단 한 번도 만나신 적이 없으셨거든요. 그동안 이성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으신 줄 알았는데 저희가 결혼하자마자 새 장가를 가겠다고 하시니 남편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요. 시아버님은 빨리 새 장가를 들고 싶으셨는지 결혼하실 분을 당장에 데리고 올 테니 저희 부부와 함께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아버님 댁이 아닌 저희 집에서 굳이 만나자고 하시더라고요. 지선아, 아무래도 네가 나서서 요리 좀 해줘야겠구나. 너희 시어머님 되실 분이 해산물을 좋아하시니까 고기보다는 해산물 위주로 요리 좀 해주렴. 아무래도 직접 요리해야 하니 우리 집보다는 너네 집에서 만나는 게 더 좋겠구나. 저는 사실 요리를 잘 하지도 못하지만 해산물은 특히나 손질이 많은 요리라 자신이 없었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차라리 식당에서 만나 뵙는 게 어떨지 말씀드릴까 고민하던 찰나에 남편이 대신 나서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빠, 지선이 요리도 잘 못하는데 그냥 식당에서 만나는 게 어때요? 솔직히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굳이 저희가 집에 모셔서 손수 음식까지 만들어 대접해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남편의 말에서 시아버님이 새 장가 드시는 게 못마땅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아버님도 남편의 말에 가시가 돋아있어 기분이 언짢으셨지만 새 장가 드시는 게 아무래도 아들 눈치가 보이시는지 잠시 생각해 보시다가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시아버님과 결혼하실 분을 식당에서 처음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식당에 일찍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시아버님께서 예비 시어머님의 손을 잡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님은 한눈에 봐도 미인이신데다가 귀품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처음 인사하는 자리라 많이 어색하셨을 텐데도 저희 부부에게 먼저 다정다감하게 말을 거시더라고요. 네가 성욱이구나. 아버지께 이야기 많이 들었다. 아버지 말씀대로 듬직하고 책임감이 넘치는 아들인 것 같네. 그리고 옆에 계신 아리따운 여성분은 성욱이 와이프군요. 며느라기라고 불러야 되는데
아직 많이 어색하네. 사실 내가 딸이 하나 있었는데 어린 나이에 백혈병으로 하늘나라에 일찍 갔었거든. 지금 살아있었다면 며느라가 나이 정도 되었을 텐데. 예비 시어머님께서는 옅은 미소를 지으시며 먼저 세상을 떠난 따님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 이야기를 듣자 괜스레 제 마음이 찡해지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말씀을 듣다 보니 돌아가신 저희 엄마가 생각나네요. 예비 시어머님과 저는 첫 만남이었지만 가족을 잃은 아픔에 대해 서로 측은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과 이야기를 해보니 남편도 예상했던 것과 달리 예비 시어머님이 생각보다 마음에 드는 눈치더라고요. 여보, 아버님도 여보가 결혼할 때까지 그동안 아무도 안 만나시고 얼마나 외로우셨겠어. 오늘 만나뵌 여성분 인상도 좋으시고 직접 대화도 나눠보니까 좋으신 분 같더라. 여보가 아버님께서 재혼하실 수 있도록 옆에서 응원해드리는 건 어때? 저는 갑자기 없던 시어머님이 덜컥 생기게 되어 새로운 시집살이가 시작될까봐 걱정되는 마음보다는 정말 예비 시어머님이 괜찮은 분처럼 느껴져서 시아버님의 새 장가를 응원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자 남편도 몇 날 며칠을 곰곰이 생각해 보더니 시아버님의 재혼을 함께 응원하는 것으로 결심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아버님은 새 장가를 드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아버님과 더불어 시어머님을 새롭게 모시게 되었죠. 시아버님은 결혼 후에도 여전히 저의 모든 행동을 달가워하시진 않으셨지만 시어머님은 시아버님과 다르게 저를 정말 딸처럼 대해주셨어요. 그리고 시아버님이 저에게 잔소리하실 때면 시어머님께서 늘 등장하셔서 제 편을 들어주셨답니다. 시댁에서 다 함께 추석 명절을 처음으로 보내게 될 때였는데요. 저는 차례상을 한 번도 차려본 적이 없으니 그저 시어머님의 지시대로 움직였습니다. 사실 시어머님도 재혼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시아버님 댁에서 명절을 보내게 되었는데 살림살이가 익숙하지 않으셨는지 음식을 만드시면서 힘들어 하시더군요. 그런데 그 당시 제가 임신한 지 8주 차였고 시어머님께서는 임신 초기에 조심해야 한다며 제가 중간중간 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시어머님 옆에서 요리를 도와드렸는데 아무래도 임신한 몸이라 그런지 입덧도 있고 힘에 부치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소파에 앉아서 쉬고 있었는데요. 시아버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는 못마땅해 하시면서 한 소리 하셨습니다. 지손이 너는 젊은 애가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는데 그렇게 편하게 소파에 앉아있으면 마음이 편하니? 옛날 같았으면 여자들이 임신한 몸으로 밭도 메고 집안일도 모조리 맡아서 다 했건만 우리 며느리는 눈치 없이 명절에 태평하게 앉아나 있고. 저는 시어머님과 계속 부엌에서 일하다가 입덧 때문에 잠시 쉬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시아버님께서 말씀을 하시니 기분이 언짢더라고요. 그래도 속이 너무 울렁거려 어쩔 수 없이 계속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요. 제가 아무런 움직임이 없자 시아버님은 한 말씀 더 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는 하룻밤만 묵는 게 아니고 이틀은 더 지내다 갈 거지? 너희 시어머님까지 이렇게 내 식구가 함께 있는 것도 처음인데 차례 지내고 하루만 더 있다 가거라. 저는 당연히 차례가 끝나면 친정집으로 바로 갈 생각이었는데 시아버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자 당황스럽더라고요. 아버님, 명절이니 저도 저희 친정집에 인사드리러 가야 해서요. 친정아버지가 기다리실 텐데
아무래도 내일 차례 지내고 바로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자 시아버님은 혀를 끌끌 차며 화를 내셨습니다. 너는 어쩜 애가 예전부터 어른이 얘기하면 네 알겠습니다라고 했던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구나. 시아버지가 이틀 묵고 가라고 하면 거두절미하고 알겠다고 해야지. 옛날 같았으면 겸상도 어려울 판에 어른 말씀에 말됐구나 하고 집안 교육을 어떻게 받은 건지 원. 으이. 그때 남편은 옆에서 가만히라도 있지 시아버님 말씀에 말을 덧붙여서 제 화를 더 돋구더라고요. 여보, 형님네가 아버님 댁에서 이틀 묵고 가시라고 하면 안 돼? 그리고 그러면 아버님 혼자 안 계셔도 되잖아. 결혼하고 첫 추석 명절인데 아버지 말씀대로 하는 게 어때? 아무리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지만 어쩌면 남편이 임신한 아내 편을 들어주지는 못할 망정 뚫린 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시아버님과 남편이 합세하여 저를 곤란하게 만들자 시어머님이 나서시더라고요. 여보, 지선이도 귀한 집 딸이에요. 사돈어른께서 평상시에 딸도 자주 못 보는데 명절이라고 사위하고 딸이 오는 걸 얼마나 오매불만 기다리시겠어요. 우리는 집도 가까워서 자주 볼 수 있잖아요. 내일 차례 끝내고 바로 보내줍시다. 시어머님이 직접 나서서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자 시아버님은 툴툴대시더니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남편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는데 시어머님이 저를 감싸주시니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시어머님께서는 사돈께 가지고 가라며 추석 음식을 한 보따리 싸서 주셨습니다. 만약 시어머님이 안 계셨더라면 시아버님과 남편이 한편이 되어 얼마나 저를 난처하게 만들었을지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네요. 그리고 8개월 뒤 저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시아버님은 제가 임신했을 때는 관심도 없으시더니 막상 아들을 낳자 저희 남편을 이어 집안의 대를 이을 장손이라며 무척이나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손주에 대한 시아버님의 관심과 사랑은 점차 과해져 저에게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걸핏하면 시아버님께서는 손주가 보고 싶으시다면서 저한테 영상통화를 거시거나 미리 말씀도 하시지도 않고 저희 집에 불쑥 찾아오시더라고요. 어쩔 때는 제가 아이에게 모유 수유하고 있는데 집 앞이라며 당장 문을 열라고 하실 때면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제가 아이를 데리고 친정집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친정아버지께서도 손주가 많이 보고 싶으셨을 텐데 거리가 멀다 보니 거의 보시지 못했거든요. 사실 저도 아기를 낳고 매일같이 찾아오시는 시아버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그날따라 친정집에 가서 편하게 쉬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날도 어김없이 시아버님께서 저한테 미리 연락도 하시지 않고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아무리 벨을 눌러도 반응이 없자 저에게 전화를 하셨고 저는 사실대로 아기를 데리고 친정집에 왔다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님께서 깜짝 놀라시더니 전화 너머로 큰 소리를 내시더라고요. 너는 생각이 있는 게냐 없는 게냐? 어린 아기를 데리고 멀리까지 갈 생각을 하다니? 혼자 아기 돌보기 힘들었으면 가까이 있는 시댁으로 올 것이지. 거기가 어디라고 친정집으로 가? 얼른 우리 손주 데리고 집으로 오지 못해? 저는 아기를 데리고 친정집에 간 것이 그렇게까지 잘못한 일인지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옆에서 시아버님과 전화통화 소리를 듣고 있었던 아버지께서 시아버님 말씀대로 제가 어린 아기를 데리고 멀리까지 온 것이 잘못한 일이라며 꾸짖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집까지 데려다 줄 테니 얼른 아기 데리고 나갈 준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버지께 떠밀려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님께서는 집에 가시지 않고 여전히 저희 집 주변을 서성거리고 계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시아버님과 저희 친정아버지가 마주칠 수밖에 없었고, 시아버님은 이때다 싶어 저희 아버지께 한 소리 하셨습니다. 사돈, 그렇게 안 봤는데 손주가 보고 싶으셨으면 직접 딸네 집으로 오실 노릇이지. 그렇게 엉덩이가 무거우셔서 어떻게 하세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지선이가 시아비를 알기를 얼마나 개똥같이 알았으면 제가 하는 말마다 늘 또박또박 말대꾸를 하는지 원. 집안 교육이 제대로 된 것 같지 않아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가르치느라 힘들어 죽겠습니다, 사돈. 저는 저희 아버지께 대놓고 집안 교육이 잘못됐다며 비난하시는 시아버님께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시아버님 말씀에 화가 날 법도 하지만 혹시나 제가 시아버님께 흠이 잡힐까봐 꾹 참고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사돈 말씀대로 우리 지선이가 엄마 없이 자라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예의 바르게 키우려고 애썼는데 사돈 눈에는 성에 차지 않더라도 우리 지선이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귀하게 키운 딸이니 아무리 화가 나시더라도 너무 역정만 내지 마시고 딸처럼 이쁘게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친정아버지께서 허리를 굽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저는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시아버님도 저희 아버지께서 공손하게 말씀하시니 마지못해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날 저녁 남편에게 그날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이제는 다시 시아버님이 다짜고짜 저희 집에 찾아오는 일이 없도록 대신 이야기해달라며 부탁했었는데요. 돌아오는 남편의 대답이 어이가 없더라고요. 여보, 내가 얘기 들었을 때는 여보가 잘못한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 아버지께서 손주가 보고 싶어서 우리 집에 찾아오시는 걸 내가 어떻게 막겠어. 난 또 무슨 일이라고. 장인어른도 여보가 잘못한 것 같으니까 우리 아빠한테 고개 숙이고 들어오신 거지. 저희 남편이 이번만큼은 제 편이 되어줄 거라고 믿었는데 시아버님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모두 제 탓인 것처럼 돌리니 남편에 대한 믿음이 점차 사라지더라고요. 매번 시아버님과 남편이 짜고치고 저를 골탕 먹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여보, 나 정말 힘들어.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던데 나는 시어머니보다 더한 시아버지한테 시집살이 당하고 있으니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여보가 내 배우자면 중간에서 내가 힘들지 않도록 조율도 해주고 우리 아기랑 편히 쉴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시아버지가 매번 우리 집 비난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나 이대로는 스트레스 받아서 정말 여보랑 못 살 것 같아. 지금 대놓고 경고하는 거니까 앞으로는 중간에서 똑바로 처신하도록 해. 제가 이대로는 남편과 도저히 못 살겠다고 경고하자 남편도 이제서야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알았어. 여보가 그렇게까지 우리 아버지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줄 몰랐네. 내가 앞으로는 중간에서 잘 주율하도록 노력할게. 미안해. 남편의 미안하다는 말이 진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시아버님과 갈등이 없도록 중간에서 잘 조율하겠다는 남편의 약속을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으로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시아버님과 더불어 남편과의 갈등이 최고조가 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저희 친정아버지와 시아버님이 동갑이시다 보니 같은 해에 칠순 생신을 챙겨드리게 된 거예요. 저희 친정아버지 생신이 시아버님보다 좀 더 빨랐고 저는 거창하게 해외여행까지는 아니더라도 국내 여행으로 가까운 곳에 펜션을 빌려 놀러 가자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남편이 형님네까지 가족이 몇 명인데 펜션 빌리는 것도 돈이 많이 든다고
간단하게 가족끼리 모여서 식사 한 끼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리 그래도 칠순생신인데 그냥 식사만 하고 넘어가는 게 아쉬워서 남편한테 다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여보, 돈이 많이 들어서 그러는 거면 내가 우리 오빠랑 이야기해 볼게. 우리만 돈 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친오빠네랑 나눠서 여행 준비하면 얼마 돈 안 들 거야. 환갑도 아니고 칠순이신데 간단히 식사만 하는 건 너무 성의 없지 않아? 나중에 아버님 칠순 때도 그렇게 하려고 할 거야? 제가 시아버님 칠순 생신까지 묶어서 이야기하자 남편이 잠깐 눈치를 보더니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야. 올해 아버님 두 분 모두 칠순이신데 코로나 시기에 거창하게 하는 것도 그렇고 두 분 다 가족끼리 식사하고 선물 드리는 걸로 하자. 여보는 우리 아기 돌보는 것도 힘들 텐데 식당 예약이나 선물은 내가 다 알아서 준비할 테니까 걱정 말고. 처음엔 남편이 괜히 하는 말이려니 싶었지만 저도 곰곰이 생각해보니 코로나 시기에 여러 명이 모여서 국내 여행을 가는 것도 마음에 걸리긴 하더라고요. 거기다 남편이 웬일인지 먼저 나서서 장인어른의 칠순 생신을 위해 식당 예약부터 선물까지 모두 준비를 하겠다고 하니 든든했습니다. 안 그래도 친오빠랑 아버지 칠순 생신 때문에 잠깐 통화했는데 오빠도 사업 실패하고 다시 재개하느라 정신 없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나서서 준비하려고 했는데 여보가 이렇게까지 우리 아버지 생신 신경 써주니까 너무 고맙다. 남편은 멋쩍은 듯 웃으며 머리를 긁었습니다. 그나저나 형님은 장인어른께서 전 재산 투자해서 도와준 사업을 그렇게 말아먹고도 그 사업을 재개하려고 하신다는 거야? 나 같으면 진작에 사업 때려치우고 다른 먹고 살 꿈이 했을 텐데. 장인어른까지 거지로 만들어 놓고 그 사업을 다시 하신다니 이해가 안 가네. 이제 형님도 가짱게 사업하신다고 설칠 때가 아니라 정신 차려야지. 저는 남편의 말을 듣다 보니 저희 친정아버지와 오빠를 싸잡아 비하하는 것 같아 기분이 나빴습니다. 물론 친오빠가 벼랑간 사업을 해보겠다고 해서 아버지께서 큰 돈을 투자하셨다가 모두 잃긴 했지만요. 남편이 속 내막도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언짢더라고요. 여보, 내가 친정집 이야기를 이모저모 자세히 하지는 않았지만 친오빠 잘못으로 사업을 실패한 것도 아니고 같이 동업하던 친구가 모든 투자금 가지고 잠적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라고 얘기했었잖아. 우리 오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기분 나쁜데 우리 아버지한테 고지라니. 제가 기분이 나빠서 뭐라고 하자 남편은 그저 그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었는지 진심 없이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아이, 뭐 그런 거 가지고 화를 내. 나는 형님이 또 사업 말아먹을까 봐 걱정돼서 그러지. 여보가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 그런 남편이 너무 얄미워서 한 대 쥐어받고 싶었지만 더 이상 말싸움하는 것도 지쳐서 그만두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저희 친정아버지와 오빠 이야기를 하자면요. 아버지께서는 회사를 다니실 때부터 꾸준히 장애인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친오빠와 저도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종종 봉사활동을 나가곤 했습니다. 지금도 친정아버지는 회사를 퇴직하신 이후에도 꾸준히 장애인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런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친오빠가 어느 날 장애인분들을 위한 의족이나 의수를 개발하는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친오빠도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사업을 해보겠다고 해서 저희 아버지도 저도 놀라긴 했습니다. 그런데 친오빠가 장애인 복지를 위한 좋은 취지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 같아서 저희 남편을 제외한 모든 가족들이 우려 섞인 말보다는 응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아무래도 제품 개발이라는 게 돈이 많이 들다 보니 시작부터 쉽지가 않더라고요. 오빠는 원래 공대 출신의 엔지니어였고 직접 의족과 의수를 설계해서 개발하려고 했는데요. 대학교 친구 중 본인과 뜻이 맞는 친구가 있어 동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빠 친구는 제가 알 정도로 오빠와 매우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고 그 누구도 그 사람이 배신할 거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친오빠는 어떻게든 사업 투자금을 유치해보려고 노력했지만 투자가 쉽게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중 아버지께서 퇴직을 하셨고 퇴직금이 생겼으니 그동안 모아두셨던 돈과 퇴직금을 합해 오빠에게 투자를 했습니다. 친오빠와 저는 결혼할 때도 저희가 모은 돈으로 할 정도로 아버지께는 손을 안 벌리려고 노력했었는데요. 친오빠는 회사까지 그만두면서 어렵게 시작한 사업이라 어쩔 수 없이 아버지 도움을 받기로 한 것 같더라고요. 아버지께서도 다른 일이 아니고 장애인을 위한 사업이니 흔쾌히 투자금을 건네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고 오빠와 동업하던 친구가 모든 투자금을 들고 잠적해버린 겁니다. 친오빠는 망연자실해서 한동안 그 친구를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작정하고 돈 들고 튄 사람을 찾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결국 그 친구 덕에 아버지께서 거금을 투자한 모든 돈을 날렸고 오빠는 첫 사업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친오빠가 어렵게 정부 지원금을 받아 사업을 다시 재개하려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저희 친정 오빠가 마치 무능해서 아버지 전 재산을 날려먹은 것처럼 비아냥거리는 투로 이야기하니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남편에게 기분이 상한 채 친정 아버지의 칠순잔치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남편은 아버지가 평상시에 좋아하는 음식이 짜장면이니 중국집을 예약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정 식구들 모두 남편이 예약한 중국집에 다 같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식당 입구부터 굉장히 허름하고 오래된 중국집인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장인어른 칠순 생신인데 연식이 오래된 평범한 동네 중국집을 예약한 것 같아서 친정 식구들 보기에 제가 다 민망했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은 식당에 들어와서 큰 소리를 떵떵 치더라고요. 장인어른, 여기 겉은 오래된 식당 같아 보여도 이 동네 맛집이래요. 제가 신경 써서 예약했으니까 드시고 싶은 거 마음껏 드세요. 저는 남편이 맛집이라고 하길래 외관은 낡아 보여도 정말 맛집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식구가 많아서 이것저것 요리를 시켜서 먹어보니 그냥 평범한 중국집 음식이더라고요. 심지어 튀김 요리들은 너무 바짝 튀겨서 그런지 탄맛이 강하게 났습니다. 저는 속으로 남편이 예약을 해도 어쩜 이렇게 허접한 식당을 예약했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한참 친정 식구들과 맛없는 식사를 하고 있는데 친오빠네 조카 중 한 명이 짜장면을 먹다가 뱉어내더라고요. 갑자기 왜 그런가 해서 봤더니 조카가 먹던 짜장면 안에는 알 수 없는 큰 벌레가 들어가 있었고 짜장면을 먹던 와중에 발견한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새언니는 특히 아들 녀석이 먹던 짜장면에 벌레가 나왔으니 기겁을 했고 직원을 바로 불러냈습니다. 여기 보세요. 지금 짜장면에 뭐가 들어갔는지 보세요. 주방 위생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큰 벌레가 음식에 들어갔는데도 모르고 손님한테 내보낸 겁니까? 그런데 웃긴 건 새언니가 소리치자 중국집 직원은 적반하장으로 버럭 소리를 치더라고요. 저기요. 여기 다른 손님들도 계신데 조용히 하세요. 아줌마가 일부러 짜장면에 벌레 넣은 거 아니고요? 그냥 짜장면 한 그릇값 안 받을 테니까 먹던 거 마저 드시고 가세요. 시끄럽게 소리 지르지 마시고. 정말이지 중국집 외관도 음식 맛도
직원들 서비스도 모두 최악이었습니다. 새언니는 직원의 말에 기분이 나빠 자리에서 일어나 싸우려고 하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말리시더라고요. 그만해라. 좋은 날 만난 자리니까 이제 그만 됐다. 그래도 박서방이 내 생일이라고 신경 써서 예약한 식당인데 그만했으면 좋겠구나. 박서방, 내가 먹은 짜장면은 정말 맛있게 잘 먹었네. 바쁠 텐데 신경 써줘서 고마워. 저희 남편도 이런 상황들이 민망했는지 갑자기 재킷 안쪽 깊숙하게 넣어둔 봉투를 꺼내며 아버지께 건네드리더라고요. 장인어른, 칠순생신 축하드립니다. 식당은 제가 좀 더 신경 써서 괜찮은 곳으로 예약했어야 됐는데 죄송합니다. 대신 옷 사입으시라고 10만 원짜리 백화점 상품권 준비했어요. 받아주세요. 순간 저는 제 길을 의심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칠순 생신 선물로 10만 원짜리 백화점 상품권이라니 너무 성의가 없지 않나요? 남편이 장인어른 생신 준비는 제대로 할 거라고 해서 믿고 있었는데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던 제가 바보였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그마저도 저희 남편한테 고맙다며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새 옷 하나 사입으려고 했는데 박서방이 준 백화점 상품권으로 사입으면 되겠네. 역시나 나를 생각해주는 건 박서방밖에 없는 것 같네. 항상 고마워. 남편은 아버지 말씀에 뿌듯했는지 어깨가 으쓱해져서 웃고 있는데 저는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날 저녁 그렇게 친정 식구들과 헤어지고 화가 나서 남편에게 한 소리 했습니다. 여보, 아무리 그래도 장인어른 칠순이신데 10만 원짜리 백화점 상품권이 뭐야? 그럴 거였으면 나한테 미리 어떤 선물을 하는 게 좋을지 물어보지 그랬어. 요즘 백화점에서 옷 하나 사려고 하면 얼만 줄 알아? 차라리 금액을 좀 높여드리던가. 10만 원이 뭐야? 그리고 얼마 전에 여보 회사에서 두둑하게 보너스도 받았다며. 제가 언성을 높이자 남편도 기분이 나빴는지 버럭 소리를 치더라고요. 참네. 형님네는 아무것도 준비 안 하시고 내가 식당 예약부터 선물까지 다 준비해서 갔는데 나한테 고생했다고는 하지 못할 망정 뭐라고? 남편 알기를 우습게 봐도 유분수지. 어디서 나한테 큰 소리야? 그래. 곧 있으면 다시 시아버님 칠순생신 다가오는데 여보가 어떻게 할지 한번 지켜볼게. 결혼할 때부터 여보가 형평성 따졌으니까 공평하게 시아버님께도 10만 원짜리 백화점 상품권 선물해 드려야 된다. 알았지? 저는 남편이 저희 친정아버지 칠순 생신 때처럼 시아버님 칠순 생신 때도 똑같이 하지 않으면 발칵 뒤집어버릴 생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마음 같아서는 회사에서 받은 보너스는 어디에다 다 썼는지, 왜 아버지 생신 선물을 그따위로 허접하게 했는지 좀 더 추궁하고 싶었지만 꾹 참았어요. 계속 화를 내봤자 제 입만 아플 뿐이지 남편은 본인이 잘못한 게 없다며 잡아뗄 게 뻔했거든요. 그리고 몇 주 뒤 시아버님의 칠순 생신이 찾아왔는데요. 이번에도 남편이 저희 아버지 때처럼 본인이 모든 걸 준비하겠다고 저에게 나서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다시 아무것도 모른 채 남편이 예약한 식당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출입문부터 금태로 둘러싸여져 있는 고급 한식당으로 예약했더라고요. 식당 앞에는 값비싼 외제차들이 줄지어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시아버님은 뭘 이렇게 비싼 식당을 예약했냐고 하면서 표정은 날아갈 것처럼 행복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저희 아버지 칠순 생신 때 갔던 중국집과 너무나 비교가 돼서 그때부터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식당에 들어가서 비싼 코스 요리를 먹고 있는데 그때부터 시아버님이 제 속을 긁기 시작하셨어요. 지선이 너는 정말 결혼 잘한 줄 알아라.
남편이 능력 있으니까 아버지 생신이라고 이렇게 고급진 식당도 예약할 수 있는 거야. 남편 덕분에 이렇게 좋은 식당에서 코스 요리도 먹어보고 앞으로 시부모님한테 더 잘하고 네 남편은 하늘 모시듯이 해야 된다. 저는 이미 기분이 언짢은 상태였는데 시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인내심에 한계가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식사를 끝마치고 다 같이 식당 밖으로 나가려는데 갑자기 남편이 호주머니에서 차키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이거 받으세요. 그동안 저 키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환갑 때 제대로 선물도 못 드린 것 같아서 그때 것까지 제 마음 담아서 선물 준비했어요. 아버지께서 평상시에 노래 부르시던 1억짜리 벤츠예요. 남편은 식당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외제차 중 흰색 벤츠를 가리키며 아버님께 차키를 건넸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 벙쪘는데요. 장인어른한테는 고작 10만 원짜리 백화점 상품권 선물하더니 본인 아버지한테는 1억짜리 벤츠를 선물한다고? 저는 속으로 열불이 나서 별별 생각이 다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아버님은 상상치도 못한 값비싼 칠순 선물에 기분이 좋으셨는지 벤츠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셨습니다. 역시 우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최고구나. 딸 키워봤자 출가 외인이지 다 소용없어요. 우리 아들이 역시 최고다. 사랑한다, 우리 아들. 시아버님은 벤츠 선물이 무척이나 마음에 드셨는지 저희 남편을 껴안고 볼뽀뽀를 연거푸 하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로 눈앞에서 보고 있자니 정말 역겹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저희 친정아버지와 비교도 안 될 만큼 호화한 선물을 시아버님께 전달하여 화가 잔뜩 나 있었고 당장이라도 따지고 싶었습니다. 제가 화가 나서 얼굴이 빨개지자 시아버님이 저한테 한 소리 하시더라고요. 지선이 너는 왜 아까부터 계속 벌레 씹은 표정하고 있는 게냐? 우리 성욱이가 나한테 차 한 대 뽑아준 게 그렇게 못마땅한 게냐? 저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어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네, 아버님. 아버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장인어른 칠순 선물로는 뭘 해드렸는지 아세요? 10만 원짜리 백화점 상품권이 다예요. 1억짜리 고급 벤츠하고 비교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얼마나 저희 아버지를 우습게 봤으면 장인어른한테는 고작 10만 원밖에 안 썼겠어요? 제가 화가 솟구쳐 대들자 시아버님은 당황하셨는지 잠시 주춤하시더라고요. 아버님께서 저한테 어른 공경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셨죠? 아드님께서 어른 공경하는 걸 집안에서 개똥으로 배워서 그런지 장인어른 칠순 생신 때는 음식에 벌레 나오는 중국집을 예약해서는 친정 식구들 앞에서 당당하게 맛집이라고 소개하고요. 달랑 10만 원짜리 백화점 상품권 선물 준비했다고 그렇게 생색을 내더라고요. 아버님, 아드님께서 오늘 돈 쓴 걸 생각하면 제 입장에서는 벌레를 10,000개쯤 씹은 듯한 기분이네요. 아주. 저는 그동안 쌓였던 울분을 모두 토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도 시아버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네가 배운 집 자식의 딸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어디서 감히 시부모님 앞에서 버럭버럭 대드는 게냐? 우리 아들이 사돈한테 그렇게까지라도 해준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야지. 사람이 분수에 맞게 행동하고 바랄 걸 바라야지. 무슨 본관도 없는 거지 같은 집안에서 10만 원짜리 백화점 상품권도 감지덕지해야지. 저는 시아버님께서 저희 집안을 또다시 비하하시는데 이런 집안에서 제가 계속 이런 취급을 받으며 남편과 계속 살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마저도 남편은 제 편을 들기보다는 시아버님 편이 되어 저를 비난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옆에서 듣다 보니까 말이 좀 심하네. 내가 어른 공경을 안 했으면 장인어른께 그렇게까지 안 해드렸을 거야. 그리고 걔 종자 집안하고 우리 집하고 같냐?
사람이 격에 맞게 행동해야지. 장인어른께서는 지금 가지신 거라고는 빌라 집 한 채밖에 없으신데 전 재산 다 날리고 우리 아버지처럼 벤츠 몰고 다니시는 게 어울린다고 생각해? 내가 장인어른 분수에 맞게 10만 원짜리 백화점 상품권 해드린 게 그게 그렇게 당신한테 욕먹을 일이냐고. 저는 남편이 시아버님보다 한술 더 떠서 저희 집안을 개종자 집안이라고 무시하자 이제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남편은 시아버님 밑에서 자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당연히 시아버님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게 당연한 거더라고요. 그걸 이제서야 깨닫게 되다니 저는 더 이상은 정말 남편과 살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나는 개종자 집안의 딸이고 여보 너는 품격 있는 집안의 아들이라서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이제 서로 힘들게 그만하고 헤어지자. 여보 말대로 내가 분수껏 살아야지. 어디 감히 양반집 자식의 아들을 탐하겠어. 이혼 서류 바로 준비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두고 우리 아기는 내가 키울 테니까 건들면 죽을 줄 알아. 제가 이혼 이야기를 꺼내자 남편은 당황한 눈치였지만 꼴에 자존심을 세우더라고요. 뭐? 이혼? 이혼이라고? 네가 나랑 이혼하면 행복하게 잘 살 줄 알아? 내가 지금까지 너 데리고 산 것도 감사하게 여겨야지. 내가 이혼하라고 하면 못할 줄 알아? 남편이 끝까지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자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시어머님께서 나서서 이야기했습니다. 성우가 이제 그만해라. 내가 가만히 옆에서 지켜봤는데 해도 너무하네. 그리고 여보도 들어요. 밀양 박씨 집안이 뭐가 그리 잘나서 지금 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본관타령이에요. 지선이처럼 착한 며느리가 어디 있다고. 그동안 지선이가 당신 잔소리 들어가며 무시당하면서도 가만히 있었던 건 당신이 어른이니까 그래서 그냥 참고 있었던 거지. 나였으면 당장에 뺨 한 대 날렸을 거예요. 시어머님이 제 편을 들어주자 남편이 더욱 화를 내더라고요. 앞뒤 사정도 잘 모르시면서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랑 재혼하신 지 얼마 안 됐으면서 정말 우리 친어머니인 것처럼 이런 자리에서 나서서 훈계질 하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지선이 쟤는 장인어른이 전 재산 다 날려서 거지꼴이나 마찬가지인데 저랑 이혼하고 친정집에 빌붙어서 살 곳도 없어요. 남편의 말을 잠자코 듣고 있자니 저희 집안을 무시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 이제는 사실대로 모든 걸 털어놓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 들어. 나 여보 너랑 이혼하고 우리 아들 데리고 충분히 잘 살 수 있을 정도로 돈 많거든? 우리 아버지가 친오빠한테 전 재산 투자했다가 망해서 거지꼴 됐다고 비하했었지? 친오빠한테 투자했던 거, 돈 그거 아마도 우리 아빠 전 재산의 10분의 1 정도도 안 될걸? 그리고 빌라로 이사 간다고 무시했었지? 그 빌라 건물 전체가 우리 아버지 소유고 아버지께서 소유한 집만 해도 전국에 여러 채야. 진짜 거지는 너네 집안이지. 어디서 감히 우리 집이랑 비교를 해? 제 이야기를 듣고 이번에는 남편이 황당한 것 같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사실 회사 다니던 시절에 대기업 임원까지 하실 정도로 돈을 많이 벌어 놓으셨고 그 돈으로 처음에는 집을 한 채, 두 채 사시다가 투자에 소질이 있으셔서 돈을 불려 임대 사업까지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동안 그런 이야기는 시댁엔 절대 하지 말라고 하셨고 저는 아버지 돈이지 제 돈이 아니니 그동안 넘보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고 시아버님과 갈등이 잦고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니 아버지께서 어느 날 저를 불러 말씀하시더라고요. 지선아, 굳이 내 재산에 대해서 시댁에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네가 시댁에서 계속 무시당하는 걸 보니 가만히 있을 수 없구나. 너무 힘들고 지칠 때는 아버지한테 의지해도 좋으니까 이야기하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지만 네가 박서방과 헤어지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너무 힘들면 아버지는 항상 네 편이니까 언제든 이야기해. 아버지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마. 제가 이혼을 선언하고 아버지의 진짜 정체를 밝혔더니 남편은 그제야 저에게 잘못했다며 싹싹 빌더라고요. 제발 다시 받아달라며 앞으로는 잘하겠다고 무릎까지 꿇었는데 남편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다 보니 모든 말들이 거짓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이제는 정이 떨어지다 못해 남편 얼굴조차도 쳐다보기가 싫었습니다. 시아버님도 제가 부잣집 딸내미인 걸 뒤늦게 아셔서는 왜 진작에 말하지 않았냐며 제 두 손을 잡으시는데 정말 가증스러웠습니다. 저희 집안에 돈이 없고 있고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는 시아버님과 남편의 태도를 보고 있자니 이런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믿고 함께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무리 세상에 돈이 최고라고 하지만 돈이 없다고 무시하는 집안과는 더 이상 상종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했고 지금은 아버지와 함께 같은 빌라에서 아들을 키우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